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딸아이와 살아가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연을 보낼 때 자신을 평범하다고 말하던데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제 인생은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외곽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체인점을 낼 정도로 큰 건 아니고요. 그저 식구 먹여 살릴 정도로 그럭저럭 되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마저도 요즘은 손님이 뜸해서 하루에 파마 한두 분 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단골이 있기에 다행인 정도고요.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어찌됐건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있고 무엇보다 제 딸이 정말 건강하고 잘 자라줬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살다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가장 믿었던 가족을 믿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갖고 계실 거라 믿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딸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 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혹시라도 저처럼 딸 가진 부모님들, 특히 홀로 딸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대 미망인이 됐습니다. 제 인생이 평범하지 않게 흘러가게 된 첫 시작이었죠. 그때가 아마 딸 수연이를 낳은 지 채 100일도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남편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딸을 보살피며 가장 행복했던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남편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나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후로 남편은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합병증까지 봐서 자리에 눕게 되었죠. 여보, 수연이 내가 꼭 잘 키울게. 아빠 없어도 부족함 없이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 기력 없는 남편 손 꼭 잡고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어쩌나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 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딸과 저 둘만 남은 세상에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집으로 돌아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매일 울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매일 스스로를 다독이며 딸을 위해 어렵사리 버텨냈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선 매일 일터로 나갔어요.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려고 동네 미용실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엔 샴푸나 해주는 보조였어요. 손님들 머리 감겨드리고 수건 빨고 바닥 쓸고 그렇게 쉼없이 일하는데도 월급이 얼마나 적던지 우리 딸 분유값 대기도 빠듯했죠. 그래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 자격증까지 따고 나중엔 제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면 분명 그만큼의 보상이 따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미용실 일이 얼마나 고된지.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만요. 미용실 일은 정말 온몸이 고단한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파마약 냄새 맡다 보면 머리가 띵하고 손목은 시큰거려서 밤에 파스 붙이고 자는 게 일상이었죠.
근데 신기한 게 집에 와서 딸 수연이 얼굴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더라고요. 엄마 왔어? 나 혼자 숙제 다 했어. 우리 딸 최고네. 뭐 먹고 싶어? 엄마 힘들지. 그냥 라면 먹자. 고작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 걱정한다고 라면 먹자는 거예요. 그런 딸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워야겠다. 남편에게 떳떳하게 라며 매일 다짐, 또 다짐했죠. 당시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오셔서 아유 사장님 혼자 가게 하는 거 힘드시죠? 우리 동서가 괜찮은 사람 아는데 이런 식으로 중매를 서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분은 아예 사진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이 사람 공무원이에요. 안정적이잖아요. 이쪽은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긴 한데 그래도 초혼이야. 오히려 사장님한텐 잘 됐지 라고 하시길래 웃는 얼굴로 몇 번 거절했지만 그런 권유가 몇 번이고 계속되다 보니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미치듯이 재혼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사람 있다면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딸이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쯤이었어요. 동네에서 비디오 대여점을 하던 김 사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셨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가게가 근처라서 금방 친해졌는데 수연이 학교 데려다주러 갈 때마다 인사하시고 가끔 딸한테 학용품도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비디오방 아저씨는 왜 맨날 우리한테 잘해줘? 그냥 착한 아저씨라서 그런가 봐. 근데 다른 집 애들한테는 안 그러던데? 그래? 그럼 우리 수연이가 예뻐서 그런가? 아저씨한테 인사 잘해.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애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참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때쯤 김 사장님이 본격적으로 저에게 대시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커피 들고 오거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그분이 참 성실하고 다정하셔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가던 도중 하루는 수연이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수연아, 비디오방 아저씨 어때? 착하시지? 응, 좋아. 근데 왜? 그냥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살자고? 그건 싫은데. 난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더 좋아. 우리 집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건 싫어. 불편할 것 같아. 고작 갓 10살이 넘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니까 둘이 익숙하니까 별 의도 없이 한 말이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중 김 사장님이 정식으로 고백하셨어요. 비디오방 문 닫고 저녁 먹자고 하시더니 식당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씨, 사실 저 정말 미영씨 좋아합니다. 수연이도 제 딸처럼 키우고 싶어요. 저랑 가정을 꾸려주실 수 없을까요? 김 사장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사장님도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들 둘이 있죠. 하지만 전처가 작은 아이 키우고 있고 제가 큰 아이 키우고 있어요. 이제 제법 커서 손도 많이 안 가고요. 저도 애를 키워본 사람이잖아요. 수연이도 제 자식처럼 똑같이, 아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계속 망설이자 김 사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요. 제가 수연이 대학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미영씨도 이제 혼자 고생 그만하시고. 아니에요, 김 사장님. 죄송해요. 전 수연이 하나만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저 정말 진심이에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결정한 거예요. 혹시라도 수연이가 새아빠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사장님 아드님도 새엄마 오는 거 싫어할 거고요.
큰아이니까 오히려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잊지 못할 거예요. 김 사장님은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후로도 가끔 인사는 나누지만 그뿐이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깝다, 그런 좋은 사람을 차버리다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수근거렸지만 전 후회 안 했어요. 수연이가 엄마,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지? 하면서 제 팔에 매달릴 때마다 내가 잘 선택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중매 제안이 오면 이렇게 말했죠.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저희 딸만 있으면 돼요.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재혼이에요. 그리고 새아빠 들어와서 우리 수연이 마음 다치면 어떡해요. 아직은, 아니 앞으로도 재혼 생각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젊어서 힘든 걸 모르나 봐.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예요. 라고 하셨지만 전 끄떡없었어요. 정말로 딸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매번 저렇게 딱 잘라 말하니 나중엔 더 이상 권유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가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때 재혼했으면 수연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안 낳겠지? 김 사장님이 아빠 역할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려운 상황이 놓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지나간 일 생각해봤자 뭐예요? 그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니까요. 물론 손님들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지내는 게 솔직히 힘들긴 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미용실에 있으니까 딸이 늘 혼자였거든요. 다행히 저희 엄마가 봐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늘 외로웠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봐주지 못하시는 날에 딸은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데워 먹고 숙제하고 TV 보다가 잠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밤에 들어가면 소파에서 잠든 딸을 보면서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한테 좋은 거 다 해줄게. 지금 조금만 견뎌줘. 라며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수연이는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늦으면 엄마 밥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이러면서 어른처럼 굴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말이에요. 그런 딸이 너무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짠했죠. 벌써 애어른이 돼버린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이는 아이처럼 굴어도 될 텐데. 제 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연이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구김살 없이 밝고 명랑하고 성실하게 자라줬어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죠. 성적도 늘 전교 상위권 안에 들었고요. 특히 봉사활동을 좋아했는데 주말마다 양로원이나 보육원 가서 봉사하더라고요. 봉사 점수 때문인 줄 알았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군요. 엄마, 오늘 양로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 손 꼭 잡고 안 놓으시는 거야. 딸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래? 할머니가 외로우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고 약속 드렸어. 할머니 딸이 미국 산대.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심성이 고운 게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잘 자란 수연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거든요. 합격 통지서 들고 와서 엄마 나 됐어! 대학 합격했다고! 라며 소리치는데 그날 처음으로 수연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기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게 기쁘고 고마워서 우는 거야. 아유, 엄마가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내가 엄마 편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해준 그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다 바라던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땐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미용실 사장님 딸이 좋은 회사 들어갔대. 혼자 키웠는데 정말 대단하다. 기쁘시겠어. 하면서 다들 축하해 주셨죠. 미용실 단골 아주머니들이 떡이랑 과일 사오시고 옆집 가게 사장님들은 저마다 꽃이랑 음료수 한 박스 갖다 주시고 그야말로 잔치가 따로 없었죠. 딸이 그토록 바라던 첫 월급 타던 날 퇴근하면서 미용실에 들렀어요. 근데 뭔가 큰 박스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 파마기계. 너무 오래됐잖아. 이거 최신형이래. 야, 이게 얼마나 비싼데.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해.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 이건 약소하다 생각하고 받아줘.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 사진 앞에 놓고 여보, 우리 수연이 이렇게 잘 자랐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하면서요. 정말이지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하던 날들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죠. 예전엔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대학을 잘 갔으면 했고 또 그 다음엔 취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다 이루고 나니 이번엔 수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어서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딸이 혼기가 꽉 차가는데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남자가 없을까 싶어서 물어봤죠. 수연아, 회사에 괜찮은 남자 없어? 있긴 한데 관심 없어. 왜?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엄마, 난 일이 재밌어. 연애하면 일에 집중 못하잖아. 일부러 안 만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좋은 사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찾아와 줄 거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좋은데 사실 인생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 전만 해도 절대 연애 안 할 것처럼 굴던 애가.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사람이야? 아니,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 다른 회사 다니는데 되게 재밌고 매력 있어. 분명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래? 아이, 잘 됐네. 언제 한번 데려와. 엄마가 식사 대접할게. 아이, 엄마는 수연 네가 좋다면 다 좋지. 처음엔 그저 기뻤어요.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니. 근데 그 남자 만나고 나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몇 달 후 주말에 수연이가 그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사실 처음 볼 때부터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얼굴은 동안이긴 했어요. 근데 그것 빼곤 전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눈빛이 좀 뭐랄까 불안정하다고 해야 하나? 계산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하나? 사실 그런 느낌 드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수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 씨가 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건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수연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부터 아부가 심했어요. 근데 말할 때 제 눈을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시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느낌이랄까? 주변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수연이 말론 회사 다닌다던데? 엄마, 내가 말할게.
사실 진우 씨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투자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식이랑 코인 쪽이요. 아, 그럼 회사는 안 다니시고요? 아, 네. 저는 자유롭게 일하는 걸 좋아해서요. 회사 다니면 시간에 묶이잖아요. 딸한테 들은 것과 다르더라고요. 딸을 쳐다보니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안 좋게 생각할까봐 내가 그냥 둘러댄 거야. 그렇다면 사실은 무직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식이랑 코인? 아니, 도박이랑 뭐가 다른가요? 제 눈엔 너무 위험하게만 보였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본인 일을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불편해했어요.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부분도 안 좋게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수연이랑 뭔가 말하려고 하면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만 하고 또 은근히 고압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연 씨는 너무 순진해서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순진한가요? 그래도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도 맡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야 잘하죠. 근데 세상 물정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회사는 좁은 물이잖아요. 특히 돈 관리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잘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코칭? 본인은 무직인 주지 무슨 코칭을 한다는 건지. 그 남자가 가고 나서 수연이한테 바로 말했죠. 수연아, 엄만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생각해봐. 왜? 첫 만남인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직업도 없고 널 무시하는 것 같고 눈빛도 이상하고. 다시 생각해봐. 엄마가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엄마, 겨우 2시간 만나고 사람을 판단해? 그리고 투자도 엄연한 직업이야. 그럼 너 왜 처음에 엄마 속였어? 회사 다니는 거라고 말한 건 네 생각에도 직업이 불투명해서 둘러댄 거 아니야? 엄마가 이럴까봐 말 못한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봐. 수연이가 그렇게 화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내 행복을 바라지 않는구나. 엄마 혼자 살았다고 나도 혼자 살라는 거야? 엄마도 결국 다른 부모들이랑 똑같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수연이 뒷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했나? 아휴, 이제 수연이도 성인인데 처음 데려온 남자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나? 섣불리 반대하지 말걸 이라며 자책했죠. 한편으론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한테 서운하기도 했고요. 며칠 동안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죠.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했다.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나서 그 남자가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평일 오후 손님도 없는 한가한 시간이었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따로 찾아뵌 건 오해를 풀고 싶어서입니다. 저번에 제 첫인상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딸에게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았죠.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면서 의자에 앉고는 뭔가 각본을 짜고 온 것처럼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수연 씨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전 솔직히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수연이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진우 씨야말로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왜 수연 씨와 제가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다 말했죠. 직업이 불안정한 것, 수연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여러모로 신뢰가 안 가는 점 등등.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수연 씨 나이 때 사랑하는 사람 계셨잖아요. 수연 씨 아버님이요. 그야 그렇죠. 그게 왜요? 그때 만약 부모님이 이 남자는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그 사랑 포기 안 하셨겠죠?
아이, 그건 수연 씨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껏 결혼 정년기가 다 되어가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수연 씨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을 연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그 상처는 평생 갈 겁니다.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해 데려온 사람을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거부하시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셔도 저를 더 오래 본 건 수연 씨잖아요. 수연 씨를 믿으시면 이런 선택은 다소 섣불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사실 저도 부모님 반대로 첫사랑과 헤어진 적 있어요. 지금도 부모님 원망해요. 그때 왜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하고요. 어머님, 수연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매일 어머니 얘기만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수연 씨는 어머니를 믿어요. 어머니도 수연 씨가 선택한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더 본격적으로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자식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 사랑 아닐까요? 수연 씨 행복을 진짜로 바라신다면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아이, 그래도 저는 투자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요즘 시대엔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전망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번 수익률 보여드릴까요? 핸드폰으로 뭔가 그래프 같은 걸 보여주는데 솔직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수연 씨가 왜 지금까지 연애를 안 했는지 아세요? 글쎄,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예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자기만 연애하고 결혼하면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그래서 계속 혼자 지낸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그랬을까? 결국 저는 그 말에 흔들려 만남과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이후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결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구나 할 정도로요. 신혼집도 제가 좀 보태서 마련해주고 결혼식도 그럭저럭 무사히 치렀어요. 사위 집안에서 하객이 별로 안 왔던 게 좀 걸렸지만 뭐 요즘 시대에 간소하게 하는 게 대세라고 하니까 넘어갔죠. 수연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고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딸 앞에서 괜한 걱정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수연이가 자주 연락도 하고 주말마다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사위도 어머니라고 싹싹하게 말하면서 잘 따랐고요. 근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응, 먹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 영 아니더라고요. 예전처럼 까르르 웃지도 않고 뭔가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느낌? 무엇보다 사위한테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은 수연이가 저한테 뭐 얘기하려다가 사위가 여보, 우리 가야지 하니까 바로 입 다물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나흘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 왔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해도 바빠서 피곤해서 하면서 짧게 끊어버리고 명절에도 시댁에 오래 있어야 한다면서 못 오고 제 생일에도 그냥 문자로 때우고 말이에요. 딸, 엄마 생일인데 얼굴이라도 보자. 미안, 오늘 남편이랑 약속 있어서. 무슨 약속? 그냥 중요한 일이 있대. 다음에 꼭 갈게. 항상 그 다음이란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수연이 회사 근처 지나가다가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연락하면 오늘은 좀 그래 하면서 피하기만 했고요.
딸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수연이가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한참 뒤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온 딸과 핸드폰 앨범 사진을 구경하다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 달 전에 유산했는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던 겁니다. 아이 수연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이 그래도 엄마잖아. 뭐가 걱정이야?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그렇게 말하는 수연이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라도 자고 가라고 했는데 괜찮아. 집에서 진우 씨가 기다려. 라고 하며 결국 걸음을 돌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수연이가 왜 나한테 그런 큰 일을 숨기는 건지,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수연이 얼굴에 처음 멍을 발견한 건 결혼 2년차 여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미용실 근처 카페로 불렀거든요. 근데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도 아이 눈 밑에 시퍼런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수연아, 이게 뭐야? 너 눈 밑에... 이거 화장품 알레르기 생겨서 그래. 병원 다니고 있어. 알레르기가 왜 멍처럼 생겨? 요즘 피부가 예민해져서. 괜찮아 엄마. 뭔가 더 물어보려는데 수연이가 재빨리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엄마, 미용실은 잘 되고 있어? 단골 아줌마들은 잘 지내시고? 평소와 다르게 말이 많아진 게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팔목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엔 목에 빨간 자국이 있었어요. 매번 다른 핑계를 대긴 했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대놓고 물었죠. 수연아, 혹시 남편이랑 싸웠어?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이 멍들은 다 뭐야? 솔직하게 말해. 엄마,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덜렁대서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서 억지로 웃는데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위는 집에 잘 안 들어온다면서요. 투자 미팅이니 사업 준비니 하면서 밖으로만 돌고 수연인 회사 다녀와서 혼자 집안일까지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반찬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수연이 혼자 감기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도 사위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진우는 어디 갔어? 출장 갔어. 중요한 미팅 있대. 아픈데 혼자 두고 갔어?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때 수연이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리가 났는데 딸이 깜짝 놀라면서 재빨리 핸드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뭔가 무서운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듯 들어갔어요. 그러다 우연히 수연이 전화통화를 엿들은 적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화 받는 뉘앙스만 봐서는 수연이가 무슨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회사에서 실수가 잦고 집중을 못한다며 죄송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걱정이 돼서 수연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회사 생활은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 참견해? 내 인생이야. 엄마가 뭘 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정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누군가 싶었는데 문 열어보니 딸이 서 있더라고요. 비를 맞았는지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어요. 수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들어와, 어서 들어와. 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근데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고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버렸어요. 새벽에 수연이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서 보니까 사위였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안 들어와! 라며 소리 지르는 게 여기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잠에서 깬 수연이가 벌떡 일어나 나 가야 돼 하면서 후다닥 나가버렸고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엔 낮이었는데 회사도 안 갔는지 평상복 차림이었죠. 역시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는 제가 해준 밥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수연아, 집에서 밥 안 해 먹어? 이제 말 좀 해줘. 무슨 일 있는 거지? 엄마, 나 괜찮아? 무슨 말이야 그게? 그냥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미안해, 나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하고는 또 가버렸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수연이가 아무것도 말을 안 하니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혼자 남편 무덤에 갔어요. 여보, 우리 수연이가 이상해.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을 안 해. 아무래도 진우 때문인 것 같은데.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당장 찾아가서 사위 녀석 혼쭐을 내줬겠지? 나 혼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늘에서라도 우리 수연이 좀 지켜달라고,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그때만 해도 수연이가 겪고 있는 일이 제 상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몇 달 만에 수연이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일 있어서 미용실 근처 왔다가 연락했어. 안 그래도 할 말 있으니까 만나자. 목소리가 너무 심각해서 가슴이 철렁했죠. 미용실 문 일찍 닫고 수연이가 말한 카페로 갔는데 수연이 얼굴이 완전히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수연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어? 몰골이 왜 이래?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그 좋은 회사를 왜? 더 발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 더 열심히 살려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야. 안주하면 안 되잖아. 마치 누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했어요. 그래서 뭘 할 건데?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도 안 하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남편이 곧 큰돈 벌 거래. 내가 굳이 회사 다닐 필요 없대.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무슨 남편이 아내가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요. 수연이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면접 준비하면서 밤새우고 합격 소식 듣고 펑펑 울던 애였는데. 수연아,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는 모르는 일이야. 뭘 몰라? 그래서 뭐 진우 걔가 지금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투자, 주식이랑 비트코인 같은 거 알잖아. 뭐? 그걸 믿고 회사를 그만둬? 실제로 번 거야 그럼? 수연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때 수연이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야? 왜 말도 없이 나가? 빨리 들어와! 수연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나 가야 돼 했는데 제가 손목을 잡았죠. 수연아, 혹시 무서워서 회사 그만둔 거야? 무슨 소리야? 남편이 협박했어? 때렸어? 아니야, 엄마 왜 이래? 나 진짜 가야 돼. 그렇게 수연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엄마 미안해 하는 게 들렸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수연이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위를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수연이한텐 비밀로 하고 사위를 집 근처 커피숍으로 불렀죠.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나타난 사위는 여전히 번지르르 했어요. 비싼 옷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수연이가 회사 그만뒀다고 들었어. 정말이니? 아, 네.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왜? 수연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좀 쉬라고 했죠.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제가 투자하는 게 잘 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그건 설명드려도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어머니, 그 수연이 걱정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남편이잖아요. 장모님이 너무 참견하시면 수연이가 힘들어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견이라니? 내 딸이 이상한데 걱정하는 게 참견이야? 아,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수연이 얼굴에 멍은 왜 있고 왜 그렇게 야위었어? 그게 잘 지내는 거야? 수연이가 원래 약해요. 제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워봤자 수연이만 더 힘들어질 테니까. 우리 딸 불행하게 만들면 가만 안 둘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책임이란 게 뭔지 그땐 몰랐죠. 집에 오는 길에 불안해서 수연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 보냈더니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답만 왔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수연이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고 카톡은 아예 차단된 것 같았어요. 집에 찾아가면 늘 집에 없다고 하고 사위만 가끔 나와서 수연님 바빠요. 나갔어요. 그런 말만 반복했죠. 미용실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손님 머리하다가도 자꾸 실수하고 파마약 시간 재다가도 멍하니 있고 손님들이 사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죠. 딸이 좀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아이고, 결혼하면 다 그래요. 남편 눈치 보느라 친정은 뒷전이 되죠. 그런가요?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수연이 회사에 전화해봤어요. 혹시 복직했나 싶어서. 근데 인사팀에서 하는 말이 김수연 과장님은 몇 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급한 마음에 경찰에 실종신고라도 하려고 했는데 성인이고 남편이 연락이 되니 수색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연락 두절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 있다고 대답했으니 상황이 복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도 뾰족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수연이네 집 앞에 가서 기다려봤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보겠더라고요. 혹시 이사 간 건가 싶어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살고 있어요. 근데 요즘 관리비가 밀렸다고 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수연이가 그렇게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애인데 관리비를 밀릴 리가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도 괜찮았고 저축도 꾸준히 했는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사위 그 인간이 다 가져간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날 밤 또 남편 무덤에 갔어요. 여보, 우리 수연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해야 수연이를 구할 수 있을까? 제발 길을 알려줘 하면서 펑펑 울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연이를 만나야겠다고. 필요하면 그 집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야겠다고. 그날도 수연이네 아파트에 갔어요.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문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혹시 이사라도 간 건가 싶어서 경비실에 물어보니 아직 살고 계세요라고 하더군요.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1층 우편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이네 우편함이 반쯤 열려있는 게 보였죠. 누가 급하게 확인하다가 제대로 안 닫고 간 모양이었어요. 남의 우편물 보는 건 아니다 싶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에 살짝 들여다봤어요. 근데 우편함 안이 각종 고지서로 빼곡하게 차 있더라고요. 빨간색 봉투, 노란색 봉투,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하나 꺼내봤는데 관리비 고지서였어요. 경고장이라고 빨간 글씨로 크게 써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몇 달치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전기세 독촉장, 가스비 체납 통지서, 수도세 연체 고지서까지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깔끔하고 책임감 강한 딸이 관리비도 못 낼 지경이 됐다니. 도대체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 차렸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당장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남편 떠나고 혼자 수연이 키우면서 나중에 수연이가 어려우면 보태주자. 내 노후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그동안 아껴 쓰고 절약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죠. 며칠 후 가방에 돈다발을 차곡차곡 넣고 다시 수연이네 집으로 향했죠. 이번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수연이를 만나든 사위를 만나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연락 없이 아파트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참 후에야 인터폰으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느릿느릿하고 발음도 어눌한 게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나야 수연이 엄마 문 열어. 장모님 수연이 없어요. 회사 갔어요. 무슨 소리야? 회사 몇 달 전에 그만뒀다는 거 다 알아. 그게 다른 데 새로 취직했어요. 좋은 데 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들렸어요. 이미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거든요. 그 집에 사는 분이 새벽에 나갔다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다 라고요. 무슨 회사가 그런 근무를 시키겠어요. 관리비 내주려고 왔으니까 문 열어. 전기 끊긴다며. 관리비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몇 달이나 밀렸는데 무슨 수로 알아서 해. 당장 열어. 제가 난리를 치자 사위가 문을 살짝 열었고 저는 그 틈에 억지로 밀고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술 냄새, 담배 냄새, 음식 쓰레기 썩은 냄새, 며칠은 씻지 않은 것 같은 땀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더 가관이었죠. 맥주캔이랑 소주병이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피자 박스랑 치킨 박스가 소파 위에 쌓여 있고 재떨이에는 담배 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며칠은 된 것 같은 그릇들이 곰팡이 피어가며 쌓여 있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수연이가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청소를 좀 못했네요.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 대낮부터 술 퍼마시고 있으면서. 사위는 완전히 술에 쩔어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수염은 며칠째 안 깎은 것 같고 옷도 다 구겨져 있고 컴퓨터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는데 이상한 숫자들로 가득 찬 화면이었어요. 수연이 어딨어? 당장 불러! 진짜 없다니까요. 일하러 갔어요. 무슨 일? 어디서 일하는데? 제가 안방문을 열려고 하니까 사위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거긴 왜 들어가려고 하세요? 내 딸 찾는데 왜? 뭐 숨긴 거 있어?
사위를 밀치고 문을 확 열었는데 안방도 엉망진창이었어요. 딸 어디 숨겼어? 무슨 짓 한 거야? 수연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치니까 사위가 드디어 실토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이, 장모님 정말 답답하시네. 아, 그래요. 수연이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편의점? 낮엔 편의점, 저녁엔 호프집에서 일해요. 뭐? 하루에 2군데에서 일한다고? 왜? 대기업 다니던 애가 왜 거기서 일을 해? 사위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제 투자금 마련하려고요. 곧 대박날 종목이 있는데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사정 말하니까 수연이가 알아서 일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친놈, 네가 시킨 거잖아. 아니에요. 수연이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가 세뇌시킨 거지? 그때 사위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투자로 돈 벌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하는데 월급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도 하고요. 편의점이랑 치킨집은 주급으로 바로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현금으로. 그 돈으로 제가 투자해서 몇 배로 불려주려고요. 그 돈 그래서 벌었어? 벌었냐고? 아직은 없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게 있어요. 이 인간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싶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수연이도 이미 완전히 세뇌당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위 핸드폰을 억지로 뺏어서 켰어요. 사위는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제대로 뺏지도 못하더군요. 수연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니 경악스러웠죠. 오늘도 풀로 뛰고 돈 받아와. 알겠어, 열심히 할게. 돈 한 푼 쓰지 말고 다 가져와. 우리 미래가 달렸어. 응, 믿어요.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그 내용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을 구워 삼고 있더군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부부야? 부부는 서로 돕는 거죠. 수연이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 이렇게 세뇌시켜놓고? 편의점이 어디야? 당장 데려가! 장모님. 이 돈 줄 테니까 당장 데려가! 제가 검은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보여주니까 사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돈을 쳐다보면서 이 돈 진짜예요? 하며 침까지 삼키는 게 보였어요. 수연이 데려다주면 줄게. 근데 수연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 너 가만 안 둬. 알겠어요. 바로 가죠. 사실 거짓말이었죠. 당장 수연이를 만나는 게 급선무니까요. 그렇게 사위를 따라 걸어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도착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수연이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는데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고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목은 가늘어서 부러질 것 같았어요. 손님한테 인사하면서도 힘겹게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수연아! 제가 들어가자 수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사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왜 진우 씨랑 여길... 왜 오긴 왜 와? 너 보러 왔지? 나 일하는 중이야. 나가줘. 무슨 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수연이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밀어내려 했어요.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사장님한테 혼나. 그러다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극도의 과로 상태예요. 당장 입원시켜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수연이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계속 일하러 가야 해. 돈 받아와야 해. 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일 생각만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죠. 사위는 병원비 아깝다면서 투덜거렸어요.
이런데 돈 쓸 거면 차라리 제 투자금으로. 닥쳐! 너 때문에 우리 딸 이렇게 됐잖아. 저 때문 아니에요. 수연이가 약해서. 제가 사위 멱살을 잡았어요. 이 인간아, 우리 딸 죽일 셈이야? 하루 종일 일 시키고도 모자라?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서 말렸지만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수연이 옆에 있어야 했기에 참았죠. 사위를 내쫓고 수연이 곁을 지켰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연이한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죠. 수연아, 정상적인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일을 시키겠어? 남편이 투자로 큰돈 벌면 나도 편해질 거야. 다 나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까지 번 돈은 다 잃었잖아.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진우 씨도 공부 많이 했어.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내 딸이지만 내 딸이 아닌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수연이를 퇴원시켜서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사위가 찾아와 난동 부릴까봐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경찰에도 미리 신고해뒀죠. 안전한 환경에서 천천히 수연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연이는 계속 집에 가야 해, 남편이 기다려, 일하러 가야 해, 그 말만 반복했죠. 밥을 먹여도 이런 거 먹으면 돈 아깝다 하면서 거부하고, 새 옷을 사줘도 남편이 화낼 거야 라고 하면서 입지 않으려 했어요. 사위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죠. 당장 집에 안 오면 이혼이야. 너 없으면 나 죽을 거야.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틀어졌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 오면 용서해 줄게. 그런 협박과 회유가 반복됐죠. 수연인 전화 올 때마다 불안해하면서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압수하니까 엄마가 왜 내 인생에 참견해? 하면서 화를 냈죠. 그때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먼저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받은 자료들을 읽어줬죠.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첫째,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둘째, 경제적으로 착취한다. 셋째, 피해자의 자존감을 파괴한다. 넷째, 모든 게 피해자 잘못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건 우리 얘기 아니야. 수연아, 정확히 네 얘기야. 가족과 친구들 연락도 다 끊고 회사도 그만두고 돈도 다 빼앗기고 네 모습을 한번 봐봐. 그 다음은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멍들었던 사진과 영양실조 진단서 등을요. 이게 정상이니?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네가 약한 게 아니야. 그 인간이 괴물인 거야. 제 정성이 효과를 보인 건지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눈물을 보인 거예요. 엄마, 나도 그런 건가? 내가 정말 가정폭력을 당한 건가? 그래, 네 잘못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고 전부 그 인간이 계획한 거야. 수연이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서럽게, 한이 맺힌 것처럼.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죠. 엄마, 나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인간을 믿었을까? 네가 바보가 아니야. 그 나쁜 인간이 널 이용한 거야. 이제 어떻게 해? 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 그렇게 2주일 후 사위가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수연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흉기였죠. 제가 소리쳤어요. 칼이야, 칼! 살려주세요! 다행히 손님들이 있어서 소란이 커질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비명 지르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불러왔죠. 사위는 수연이 내 거야. 누구도 못 빼앗아! 소리치다 경찰에 연행됐어요.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어요. 수연이도 완전히 깨달았죠. 엄마, 이혼할게. 저 인간이랑 끝낼게.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협박, 감금 등 혐의는 많았죠.
병원 기록, 사진, 이웃들 증언, 편의점 사장님 증언까지 증거도 충분했고요. 재판에서의 사위는 뻔뻔하게 서로 사랑해서 그런 것, 아내도 동의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저는 세뇌당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매일 넌 멍청하니 내 말만 들어.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고 때리면서도 사랑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빼앗겼고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증언하는데 듣던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사위는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와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화가 났지만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이게 현실이래요. 그래도 이혼은 성립됐고 위자료 판결도 받았죠. 물론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재판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사위가 너희 후회할 거야, 가만 안 둬! 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또 경찰에 신고했죠. 이제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바로 구속이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 후로 지금 수연인 저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작은 회사지만 새 직장도 구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저와 함께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가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잘했다고 칭찬받았어. 우리 딸 최고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딸은 조금씩 건강도 회복됐고 얼굴에도 화색이 돌아왔어요. 가끔 악몽을 꾼다곤 하지만 상담받으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대요. 이 사연을 쓴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가족이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구해내세요. 가족의 사랑이면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전 이번에 배웠거든요.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